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있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아마 정리정돈 교육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한테 제자리에 물건 갖다 놔라고 얘기해서 단번에 그 물건을 잘 갖다 놓는 아이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장난감 많아지죠. 책도 많아지죠. 이렇게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정리정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한테 이걸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그 정리 습관을 잘 기르기 위해서 써봤던 방법 중에 효과적이었던 게요. 쓰레기 분리배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큰 함을 여러 가지 만들어 두고 자신의 물건을 이거는 버릴 것, 이거는 기부할 것, 이건 친구한테 줄 것, 이건 친척 동생들 물려줄 것 이런 식으로 네 스스로 계획을 짜서 주도적으로 한번 정리해봐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정리정돈을 사실 잘 안 했어요. 안 그럴 했는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놀랍지 않았나요? 예. 근데 좀 바뀐 계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 용돈 모아가지고 힘들게 산 첫 번째 로봇 장난감, 로봇 태권브이 장난감을 어머니가 방바닥에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밟아가지고 두 동강을 내셨어요. 우지직. 그래갖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본드로 걔를 또 살려가지고 힘들게 네.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바닥에 안 놓고 이제 책장 같은 데 잘 올려놓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또 먼지털이로 하다가 또 걔를 또 떨어뜨렸어. 또 바닥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제가 항상 서랍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께서 네. 저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예. 일부러 계획적이셨을 수도 있어요. 니들은 당해봐라. 이거 당해봐야지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정리의 신개념인 것 같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아빠는 뭘 정리할까? 라고 정리에 대한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니까 이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아빠를 시킬 수 있다는 마음에 즐겁게 정리하는 것을 봤고요. 그것도 좋네요. 네,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 이곳은 큰 장난감, 작은 장난감, 책 이렇게 써준다면 아이들이 그걸 분류하고 구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이 꼭 어렸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이 됐을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깨끗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깨끗한 환경에서는 집중도 잘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서지능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정리정돈을 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정리정돈을 할 때 아이를 참여시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올바른 정리정돈 방법이 아이한테 넘어감으로 인해서 뭐 성적도 잘 오를 거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좋은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부모님이 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이 나중에는 학습 습관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잘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 고민을 들고 온 주인공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죠. 어느 날 제작진 앞으로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 과연 어떤 고민일지 궁금한데요. 고민 해결을 위해 수다학이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한테 메시지 주신 어머니 맞죠? 네, 맞아요. 주인공 어디 있나요? 안에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민아. 안녕하세요. 아우, 너무 귀엽다. 그러게요. 최지민이라고 해요. 너무나 이쁜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2학년 최지민 양입니다. 똘망똘망해 보여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지민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밝고 고민될 게 없어 보이는데 어머니, 무슨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으셨나요? 지민이가 국어랑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유독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전에 4년 전에 이렇게 학습지를 해서 4년간 했었는데 학습지를 자꾸 미루고 해가지고 그래서 학습지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학교 숙제 익힘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수학을 너무 기초적인 것도 힘들어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줘야 될지 고민이 돼서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인터뷰 끝나고 나서 펑펑 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아마 어머니는 지금까지 좀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겹치신 것 같아요. 수학의 기초도 힘들어한다는 지민이. 평소 학습 습관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를 관찰하기 위해 제작진이 준비해간 문제를 건네봤습니다. 지민아, 이거 아저씨가 준비해온 문제인데 풀 수 있겠어? 한번 볼까? 응, 이거 한번 풀어볼까? 응. 그래도 선뜻. 자신감이 있네요. 그러게요. 자신감 있게 문제를 받아든 지민이. 어머, 지민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근데 저 문제 안 풀고 딴 거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신 있게 받아들이길래 저는 슥싹슥싹 할 줄 알았더니. 보통 저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게요. 보다 못한 제작진, 직접 가서 지민이를 재촉해봅니다. 이제야 집중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지민이. 그래, 내가 공부하네. 풀어준다. 이런 아유. 마음으로 지금.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문제지 중간에 띄엄띄엄 빈자리가 보입니다. 게다가 문제를 풀 때도 뒷문제를 풀다가 다시 앞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급기야 별표까지. 지민아, 지금 별표 친 거 왜 별표 친 거야? 7단을 더 못 외워서요. 아직 9구단을 다 외우지 못했다는 지민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2단부터 5단까지 외웠는데 조금 위에 7, 8, 9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 못 외워서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근데 현재 지금 2학년이면 네. 7단 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곱셈 9구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지민이. 그런데 또다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뭐가 그렇게 답답한지 애꿎은 지우개만 계속 쑤셔대는데 급기야 문제풀이를 포기하는데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못 풀겠어요. 문제가 어려워? 중간에 또 포기하는 건 또 처음 아닌가요? 원래 몰라도 그냥 이거는 시험이다 생각하고 워낙 네. 풀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게 어려운 거야? 문제 수익이 많아지면서 어렵고 잘 못 풀겠어요. 곱셈 문제는 총 4개의 오답. 덧셈 뺄셈 문제는 그나마 푼 것도 다 틀렸네요. 지민이의 실력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볼까요? 최지민, 너 알림장 갖고 와봐. 갖고 왔어? 어머니에게 알림장을 갖다 주는 지민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수아 입김책 있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그림 따그리고 입김 하고 있어, 알았어? 응. 64쪽까지 해놔. 엄마 슈퍼 갔다 올 테니까, 알았어? 지민이에게 숙제를 시키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 지민이는 한숨만 푹푹 쉽니다. 어머니와의 약속 덕분인지 아까와는 달리 집중해서 숙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지민아, 너 그러다 어머니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때마침 들리는 문 여는 소리. 지민이는 이제야 급하게 다시 숙제를 시작하는데 네, 다급해졌어요. 엄마 너무 빨리 온 거야, 지금. 글났다 이제. 지민이가 숙제를 많이 못했을 텐데 어머니께서 보고 화내시면 어떡하죠? 했어? 자. 왜 이거밖에 안 했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려워서. 뭐가 어려워? 기본적인 것도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럼 엄마가 그랬잖아. 어려운 거는 별표시하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가라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응? 아니 이게 진짜 다 어려워. 뒤에 야, 할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어렵다고 그래. 응? 해보지도 않고. 정말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제가 하라고 뭐 어디 잠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보면
딴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옆에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구멍을 내다가 이렇게 그어서 그런 거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죠. 하라고, 엄마 여기까지만 풀으라고. 같이 푼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고, 뒤돌아서면 또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저 이렇게 뭐 손바닥이나 발바닥 딱 한 대씩만 때리거든요. 예전엔 말로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체벌을 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공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지민이. 그런 지민이 때문에 어머니는 훈육과 체벌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지민이는 이런 어머니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평소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지민이도 놀이 수학 교실은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게임이라서 그런지 보드게임이라서 그런지 더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또 저런 거에 또 흥미를 갖고 있네요. 그 방법적인 거를 좀 새롭게 찾아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지민이. 어머니는 이런 지민이의 모습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다학 선생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3학년이 올라가는데 지민이가 수학을 지금 어려워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습지를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학 학원을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문제집을 사서 풀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조언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학 학습 솔루션이 시급한 지민이.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아주 예쁘고 귀엽게 생긴 초등학교 2학년 지민이와 또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고 일단은 그냥 탁 포기해버리는 지민이. 거기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 답답한 게 이 미간에서 다 느껴지는 우리 어머니. 일단은 그 9구단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7단부터는 아직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너무 어려워서 거기는. 그러니까요. 근데 3학년이지 이제 곧 될 텐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곱셈 9구는 이제 1학기 때 끝내야 되는 걸로 지금은 필히 잘 알고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 보면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지민이가 가장 어려워했던 7단, 8단을 어려워해요. 네, 그렇죠. 2단, 5단, 3단, 4단, 9단 뭐 이런 건 쉬워하거든요. 그래서 9구단을 순서대로 외울 것이 아니라 쉬운 단부터 골라서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문제는 전체적으로 약간 학습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 아이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 그동안 많은 지도를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으나 이제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지치시기도 했고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좀 다그치시듯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지민이가 어쨌든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재미있게 자기 스스로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우선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수학 공부는 문제를 풀어야지만 수학 공부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민이한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이제 수학 교과서를 보면요. 1, 2학년 교과서는 다른 학년 교과서에 비해서 유난히 그림이 많아요. 네. 수식이나 글자 말고 그림을 아주 많이 넣었거든요. 이 친구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수학책을 펼치고 그 속에는 수식이나 글 말고 그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대로 옮겨 그리고 자기가 옮겨 그린 그림을 몇 개씩 묶음을 정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러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할 수 있고요. 또 조작 능력이 뛰어나니까 고무차를 이용해서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고무차락 숫자로 9구단 판을 만들어서 온 가족이 1인 1독 한 번씩 읽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9구단이라는 거는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9구단 한 중2 정도부터 아, 배워야지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수학하고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남아서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단까지는 외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7단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했는데 5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하면 이제 7단이 나오잖아요. 네. 9단이면은 4단하고 5단하고 합치면 9단 나오잖아요. 지금 민석원 선생님 표정을 못 봐서 그래요. 정말 7이 하면 49가 나와야 되는 게 9구단인데 더 빨리. 네. 지민아 외워야 될 것 같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이거. 지금
이리 씨께서 호남 연산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있는 상황이신데요.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다는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요. 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책이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개념 문제집을 통해서 개념을 익힌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2학년에 나온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1학년 때 내용 중에서 결손이 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검사 결과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도대체 왜 이렇게 수학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건지 이유 좀 알아볼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민이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인지 능력은 평균 상이니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작업 기억력은 평균인데 속도가 평균 이하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 기억력이라는 게 청각적 집중력하고 기억력하고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속도라는 게 시각적 집중력과 기억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구구단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각적이나 청각적인 단순 기억력이 떨어져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활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구구단을 그냥 하기 싫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쪽에는 능력이 약간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좋은 아이한테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지 넌 무조건 너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후행은 80, 현행 45라고 했는데 사실은 2학년 2학기 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2학년 2학기가 테스트가 거의 잘 안 돼서 후행 복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연산 부분이 특히 안 좋은 편인데 얘가 도형 같은 건 괜찮았거든요. 기억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보면 나누어서 가르치면 굉장히 좋아요. 7단이 안 된다고 그러면 7단을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를 다 하는 걸 완성으로 하지 말고요.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4까지만 하고 그렇죠. 나머지 나눠서 하고, 그래서 한 단위씩을 완성 단위로 해버리면 거기에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생겨서 익숙해질 수 있고 나머지 그걸 조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구구단을 외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수학 흥미를 잡아야 되는 요때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잘 보시면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지민이의 수학 흥미를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 2학기는 아예 뭐 문제를 지금 풀지 않은 상태고 2학년 1학기도 점수가 그닥 좋지가 못해요. 선생님, 정확한 진단 좀 해주세요. 좀 문제 푼 거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행히도 이 친구가 이렇게 조작하거나 실물이 있는 것에는 강점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도형과 관련된 문제도 다 맞췄고요. 시계 보기 문제도 다 맞췄고요. 와, 그거 어려운 건데 시계. 그림이 제시됐을 경우 그것을 세거나 활용하는 문제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잘했고요. 틀린 부분을 살펴봤더니 1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로 나타내는 문제를 틀렸거든요. 이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두 자릿수에 있어서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 두 자릿수끼리 크기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을 익히고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본 2학년 1학기 문제에서도 20문제 중에 11문제가 틀렸는데요. 상당히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희진 선생님이 말했듯이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틀렸어요. 그래서 1번, 2번, 5번, 8번 문제가 자릿수에 관련된 문제를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13번,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네모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계산인데 그 문제를 또 많이 틀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2학년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거의 역산에 해당되는 미지수 네모를 포함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그것들을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연습이 잘 되어야만 결국에는 구구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앞에서부터 공부를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곱셈 구구가 생각만큼 잘 안 돼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보니까 결국은 덧셈, 뺄셈 그리고 이 자릿수의 개념까지 뭔가 기본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져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지 학습법에 대한 조언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좀 재미있게 풀 공부거리들을 제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1인용 보드게임을 추천하는데요. 수 개념과 관련됐거나 이런 두 자릿수 연산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준비해서 두 종류를 준비해서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한 40분 정도씩 흥미롭게 하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림에 관심도 많고 그렇죠. 자기가 잘 그리기 예. 때문에 그래서 수학 관련 저학년 애니메이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람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은데요. 단순히 관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서 뭐 몇 컷짜리 만화로 핵심 내용을 자기가 요약해서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다든지 이런 활동으로 그러니까 수식에 되게 부담을 느껴하기 때문에 수식 말고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법을 끌어주면 굉장히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는 좀 책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근데 지금 책을 접해야 돼 한다고 해서 책을 권할 경우 잘 안 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책보다는 이제 만화책, 학습 만화 위주로 지금 책을 좀 권해줘서 읽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의 근본이 되는 거는요. 정해진 학습 시간 외에는 공부를 권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보다는 딱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런 방법을 써서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연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이유는 학습지에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학습지 양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 돈 내고 샀기 때문에 그걸 다 무조건 풀어야, 해야죠. 예, 그럼요. 다 풀어야 된다고 그 생각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요, 선생님. 사실은 그거의 반의 반만 풀어도 되는 거니까 엄마들께서 아이들을 보고 그걸 다 풀라고 해서 연산이 이제 싫어지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엄마표 연산에서 아이들이 연산이 틀리면 엄마가 굉장히 걱정을 하거나 한숨을 짓거나 체벌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 가지 태도로 네. 난 네가 연산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사이가 좋아서 연산을 좋아하게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나 때문에 연산이 안 좋아할 것 같으면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연산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공부방일 수도 있고요. 네. 대학생일 수도 있고 옆집에 있는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학교 방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를 내가 반드시 개입해서 고쳐야겠다는 그거부터 좀 고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제일 걱정하셨던 게 학습지를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학원을 좀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 오늘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어머님이 오히려 이 아이의 연산 학습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엄마를 그냥 무작정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이 어떤 역할을 좀 하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엄마가 계속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저까지도 엄마도 뭔가 지치신 거죠. 네, 긴장이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실력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도인데요. 제가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일단 대화를 하실 때 여기서 문제점이 뭔 것 같아? 여기서 어려움이 뭐야? 라고 하는 부드러운 말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영상을 보면서 개념을 익히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도 자, 영상을 같이 보자라고 하면서 같이 앉아서 영상을 틀어주시는, 규칙적인 시간에 네. 규칙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에도 문제 풀고 엄마 나갔다 올게가 아닌, 문제를 푸는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어머니께서 함께 있으시면서 작은 질문들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딱 보니까 항상 지민이는 못 풀겠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못 풀어? 그리고 이제 어려워. 그러고선 얘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지민이는 이제 못 풀겠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유 시간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말고 못 풀겠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그러면 우리 1 더하기 1부터 한번 차근차근 올라가 보자 하면서 못 풀겠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1 더하기 1부터 10 더하기 10, 100 더하기 100. 엄마 이건 아는데요. 알아도 들어 하면서 5시간을 계속 이렇게 지창게 하면은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말이 내가 봤을 바뀔 것 때는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진짜 영영 못하게 되고 그냥 아는 척하게 될까 봐. 아니, 복습이 되니까. 아, 복습을 해서요? 어디서 쭉 올라오는 거지. 1 더하기 1부터 쭉 올라오니까. 아니, 요즘 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핵심을 좀 잘 못 짚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요 얘기는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아, 진짜요? 복습이 되니까. 지루하게 뭐 5시간까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까 한 멘트 중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 풀면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맞아요. 예. 기본적인 거를 이해 못할 수 있다는 걔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있어요. 얘가 일부러 안 푸는 건 아니에요. 애들은 풀 수 있는 건 꼭 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인 걸 이해 못하는구나 하면 아까 이리 씨가 이해한 것처럼 기본적인 거를 다시 설명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약한 부분을 동기부여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잘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얘가 사고력이나 이런 건 좀 잘했잖아요. 그 긍정적 성취 경험의 전이라고 해서 같은 수학에서도 약한 부분과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약한 부분을 먼저 보강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을 더 노출시켜서 그쪽에서도 연산이 넘어오거든요. 네. 연산도 사고력으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이게 오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이거는 수준을 낮춰서 이리 씨가 말한 대로 더 베이직한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서 천천히 올려야 되고 조금 잘못했을 때보다는 조금 잘했을 때 더 집중을 해줘야죠. 네. 이건 잘하는 부분은 뭐 혼내도 되는데 약한 부분은 그때 칭찬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좋게 봤어요. 아, 정말요? 이래서 전문가 패널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의 이런 솔루션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어요. 5시간만 문제가 있었던 그래, 거예요. 5시간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이 오늘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으면서 수학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짐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민이가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이 마음속으로 좀 불편했던 게 오늘은 좀 해소가 좀 됐으면 저는 그게 가장 1차적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 지민이도 수학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수학 전문가들이 핵심적 솔루션을 전해드립니다. 결정적 한방 들어보죠. 제 결정적 한방은 처음부터입니다. 지민이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실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학 1학년부터 수행학습을 하는 게 시급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밖으로입니다. 연산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집에서 하면 좋고요. 연산은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게 되기 때문에 학원이든 고모방이든 방과후든 옆집이든 바깥에서 공부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함께하기입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지민이에게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하자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리 씨의 시원한 결정적 한방 기대되네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망치요? 지민아,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알았니? 수다 아직 안 봤니? 자, 갑자기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떠올라가지고 생각났어요? 망치를 들었더니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갖고 왔냐면은 그 수학 문제를 좀 풀라고 하면은 지민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못 풀겠어요. 못 하겠어요. 거기에서 이 못을 좀 빼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망치로 제가 이 모자를 탁 빼버리면은 장돌이죠, 장돌이. 네, 장돌이로 네. 탁 모자를 빼버리면은 네. 할 수 있어요. 풀겠어요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자신감이거든요. 오, 되게 감동이다. 이제 좀 알았니? 수학은 자신감이다. 아, 그래요. 네. 엄마가 이런 정말 망치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 나온 솔루션을 잘 실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민이가 이 곱셈 구구 따위 못하는 날은 정말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수학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꼭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수다학 파인드맥스 시즌2 함께 할 텐데요. 산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학이 속 시원하게 해결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과학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생명과학과 수학 관련이 네. 많습니다.
아,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네. 노화가 오고 갑자기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고 네. 아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죠. 아 이거 수학하고 생명과학은 좀 관련이 많다. 그렇죠. 오늘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수학을 잘 활용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반대 리가 얘기거든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파인드 매스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밤이 되면 졸려서 잠이 드는 우리는 비교적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 바깥의 환경과 몸이 알고 있는 경험이 서로 다를 때 우리의 몸은 불편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할 때 시차를 느끼게 되면서 적응을 하기 위해 고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몸이 시간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몸속 시간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뇌 속에 존재하는 생체 시계입니다. 생체 시계란 우리 몸속에 일정한 리듬이 존재하고 시계와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체 시계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 생체 시계 지역을 잘 보면 그 피리어드라는 유전자랑 피리어드라는 단백질 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런 주기적인 패턴을 계속 만들어내는데요. 그 주기가 약 24시간인 그런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생체 시계는 저희 몸속에 몸 다른 파트에 현재 시간은 몇 시이니까 이런 일을 해라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생체 시계입니다. 네. 예를 들어 피리어드 유전자가 우리 몸에 밤 9시라는 정보를 알려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곧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라는 정보를 알리면 멜라토닌 분비가 중지되고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하루를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생체 시계의 작동 원리를 밝혀낸 공로로 미국의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시, 마이클 용 교수는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는데요. 하지만 생체 시계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전히 연구돼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는 원리는 그 피리어드란 물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오실레이션, 즉 주기적인 패턴을 24시간마다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그럼 그 업 앤 다운, 즉 오실레이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소위 말하는 음성 피드백 룹 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다른 시스템에서는 그런 음성 피드백 룹이 있어도 항상 이런 오실레이션 혹은 업 앤 다운이 생기지는 않아서 그 얘기는 뭔가 추가적인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컴포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요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뭔지가 궁금했었어요. 즉, 생체 시계의 주기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조건을 찾기 위해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는 다름 아닌 수학자에 의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수학자들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수리적 모델을 만들어 생체 시계를 구성하는 복잡한 분자들을 대입하고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분 방정식을 사용하는지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학교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를 함께 볼까요? 우리는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움직일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몇 시일까라는 문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까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수학이 바로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생명 시스템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어떠한 분자가 상황에 따라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등을 측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 변화될 움직임을 예측함으로써 생체 시계의 주기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어드란 물질이 있고 클락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얘들의 양이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할 때에만 이런 오실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고요. 이제 추후에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되어서 진짜로
생체 시계를 오실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음성 피드백 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다가 저희 수학적으로 찾은 어떤 특수한 조건이 가미가 될 때만 오실레이션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60여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생체 시계의 원리를 수학과 실험의 결합을 통해 풀어내면서 생명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앞으로 의학과 신약 개발 분야에까지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생활 방식과 생체 리듬이 맞지 않아 불균형이 일어날 경우 암, 당뇨,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위 생체 시계가 고장났을 경우에 이를 조절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약 개발을 위해선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비용으로 수많은 실험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리장 모델을 적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약의 효과를 실험함으로써 실험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수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물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4-5번 정도의 혁명이란 게 있었는데요. 혹자들은 최근에 수학과 생물학의 이런 만남을 6번째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물학에.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서요.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초중고 학생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졸업을 할 때쯤에는 수학자와 의사 혹은 생명과학자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아마 시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던 생명 현상을 정확한 원리로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는 진짜 졸리다, 자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해가 뜨고 이제 낮이 됐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체 시계라는 것이 진짜 이 몸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는 뭐 늦잠 자서 늦었어 이러면은 야, 너 생체 시계가 좀 고장이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받아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트 넘치는데요. 수습이 빠릅니다. 이게 정말 수다학점 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멘트거든요. 그런데 이런 몸속 안에 있는 생체 시계에 대한 그 비밀을 푸는데도 미분 방정식이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체의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유추를 하는데 활용이 됐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미분 방정식, 어떤 알고리즘 같은 어떤 핵심적인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호기심과 궁금증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여러 과학자들이라든지 그 영상에서 만나셨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인해서 생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결점을 찾게 되셨는데요. 예전에 생명과학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든 생명체가 24시간 주기로 생활을 하는 어떤 규칙성을 가졌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에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한 과학자가 그렇다면 햇빛에 대한 정보를 사람의 몸에 주지 않는다면 그 규칙성이 깨질 수도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햇볕이 들지 않는 동굴 안에 사람을 들어가게 한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살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햇볕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즉 사람 몸 안에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생체 시계라고 하는 것의 원리가 무엇이냐, 주기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진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이나 궁금증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끈기라든지 네. 그 가운데 일어나는 창의력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개념을 공부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들, 수학적 사고 능력, 논리력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테니까요.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에 또 한 가지의 이유를 찾게 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현상인가 보다 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런 세상의 발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기심, 궁금증, 거기다가 수학이 딱 만나가지고 그래요. 이 나의 생명 연장의 꿈을 네네. 도와준 거 아닙니까? 아, 아니 몇 살까지 살고 싶어서 생명 연장의 꿈까지 있는 거예요? 한 200? 나보다 200살 더하다. 정도. 나는 한 네. 120살까지는 생각했는데 200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항상 뭐든지 좀 크게 봐야죠. 아유, 그러게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산업의 발전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의 호기심과 궁금증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식물도 그렇죠, 동물도 그렇죠, 거기다가 뭐 세포?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이 앞으로 이 수학의 도움을 받게 될 일들은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요. 생명과학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식물학, 동물학, 그리고 뭐 분류학, 유전학, 네. 미생물학 굉장히 그러네요. 많잖아요. 맞다. 네.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한 유전 물질인 DNA 들어보셨죠? 네. 그 DNA의 요 발전에도 수학이 굉장히 크게 활용이 됐습니다. DNA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이리 씨? 뒤에는 약간 그 꽈배기 모양 그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DNA는 두 가닥의 사슬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왜 이런 모양인지에 대한 이유를 수학이 밝혀냈던 거죠. 네. 두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가 망가졌을 경우에도 이제 유전 정보를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DNA가 유전적으로 그 형질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풀어졌다가 다시 그 나선형으로 꼬여야 되는데 이 나선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풀어졌다가 다시 만들 때 엉킬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또 다 밝혀냈고요. 그 DNA가 이제 스스로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DNA 복제가 이루어질 때는 그 세포 속의 효소가 잘라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함부로 막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잘라내야지 복제가 잘 이루어지고 DNA를 잘 보존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규칙을 수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수학자들이 생명학자들에게 안내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그 꼬임들, 조각들이 어떤 게 짝인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쵸. 있는지 구별을 네. 해내야 되잖아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도 수학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생명과학하고 수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1세기 들어서는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수학을 활용하는 그 빈도나 이런 횟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생물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한 걸음 앞서는데 1등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미래에는 이 생명과학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될 거고 또 융합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생명과학과 수학, 미래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아주 크죠. 이제 과거에는 생명과학의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계산, 통계 이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데이터들이 한 군데로 모이고 그걸 해석하는데 수학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화면에서 보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수학과 생물학에 만난 것이 생물학의 6번째 혁명이다 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네. 큰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연구는 생물 본질에 대한 거 내지는 생명 과정에 대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생체 시계라는 거죠. 생체 시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생체 시계에는 여러 가지 변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생체 시계를 이용해서 그 신약들을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변인과 결과 간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수학적 모델링으로 풀어나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체 시계를 연구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 수학적 모델링이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이제 수학과 그 생명과학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 생명과학자의 약 15% 정도가 수학 전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보면 그 나는 생물 할 건데 무슨 수학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 생명과학이나 생물을 공부한다면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수학이 많이 쓰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능한 생명과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리 씨, 네. 200살까지 살 건데 네네. 다시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생명과학 분야에 좀 뛰어드는 건 어때요? 아니 지금 다시 수학 공부를 하면 네. 수명이 더 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또 살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편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워낙 미래 전망이 좋다니까 그렇게 기왕에 오래 살려면 좀. 이건 다른 애들이 해야지. 그래야 돼요? 연산 그래요? 정도를 해서 치매 예방을 하는 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괜찮아요. 요 정도는 그래요. 오늘 우리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업도 열심히 하고 또 생명공학 쪽에 좀 많은
그 공부들을 해서 우리 이리 아저씨가 2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교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